얼마 전에 동생 수호령 이야기를 제보했던 시청자 호메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닐 당시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 서부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 타국의 유학생과 일본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학교는 일본에서 유명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 계열이었고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각 리조트의 호텔에서 알바생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늘 어울려 다니는 한국과 대만, 태국, 일본 친구들과 함께 과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친구가 알바생 모집 공고를 보고 왔다며 말을 꺼냈는데 일본 시즈오카현 시모다라는 바닷가 마을의 리조트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며 객실 청소를 하는 알바였습니다. 한국 선배들에게 호텔 알바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고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공짜로 숙식하며 돈도 벌고 남는 시간에 해변에서 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알바에 지원을 했죠. 저와 일본인 친구 다나카, 대만 친구 첸민과 한국 친구인 승민이까지 그렇게 총 4사람이 지원을 했고 드디어 알바를 하러 가기로 한 날 우린 학교에 모여 호텔 측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다나카의 말로는 그곳이 일본 내에서도 여름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바다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청춘의 풋풋함과 설렘으로 잔뜩 들떴던 우리는 5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내 자다가 일어나 보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 짐을 풀고 바로 호텔로 가서 매니저를 만난 뒤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고 다음날 아침 8시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통근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한 뒤 우리 쪽 일행 2명에 아주머니 1분, 이렇게 3명이서 조를 짜서 방을 청소하면 되는 거였죠. 한 조당 평균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객실을 맡았는데 하나 청소하는데 대략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부터 청소를 시작해도 고객이 체크인하는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엔 충분히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자유로운 시간이었고 우리는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여느 피서객과 다름없이 바다로 직행했습니다. 밤에는 맥주를 마시면서 웃고 떠들며 놀았고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러한 루틴으로 한 달을 지낼 수가 있다니 정말로 행복했고 기대감도 컸습니다. 나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젊은 날의 추억이 생기겠구나, 그런 낭만적인 생각도 해보았죠. 사진이 취미인 승민이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이성에 관심이 많고 놀기를 좋아하는 첸미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면 호텔까지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가는 길 중간중간에 5-6개 정도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내렸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터널 하나를 지날 때 채민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터널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냐? 다른 터널은 괜찮은데 이 터널만 유독 그러네. 그곳은 길이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었고 채민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이미 터널을 빠져나온 후였습니다. 그런 녀석의 말에 일행들은 쟤 뭐래? 그런 표정으로 채민을 바라봤고 저 역시 특별한 건 딱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서 아침을 먹은 뒤 매니저에게 청소할 방을 배정받았는데 그날은 일본식 전통 다다미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줘야 하는 관계로 저녁 6시에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오전 일을 마친 뒤 저녁까지 해변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호텔로 들어와서 객실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밤 9시 무렵 통근버스를 탔죠. 저녁 근무를 추가로 했던 것은 그날이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산길을 지날 때 보니까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운 겁니다. 간간히 보이는 터널의 다 낡은 조명에서 흘러나오는 오렌지색 불빛만이 어둠을 밝혀주었고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 풀냄새가 더욱 짙게 풍겨져 왔습니다. 어이, 승민. 너 카메라 있지? 왜? 사진 찍어줘? 아니. 나 말고 내가 아침에 말한 그 터널. 거기 지날 때 연사로 한 번만 찍어줘. 혹시 뭐 보일지도 모르잖아. 야, 그런 장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니들 아침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잖아. 그냥 장난인데 뭐 어때?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기사 아저씨가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학생, 다나카 군이 하는 말 들어요. 괜히 사고 치지 말고. 하지만 우리는 다소 철이 없고 혈기왕성했고 챗민은 승민이를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이 녀석도 싫지 않은 눈치였고 드디어 버스가 문제의 그 터널로 진입했죠. 그리고 터널을 다 빠져나오는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에 승민이가 연사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 뭐야? 제대로 찍힌 게 하나도 없잖아. 에이, 시시해. 네가 하도 고집 부려서 찍긴 했는데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억지로 연사를 돌리니까 제대로 찍히겠냐? 실제로 사진은 노란 불빛이 번지듯이 희미하게 찍혔을 뿐 핀트가 전혀 맞지가 않았고 온통 까맣게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각자 씻고 방에 모여서 수다를 떨며 하루 일과를 마치는 의미로 술을 마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챗민이 여전히 이불 속에 있더군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녀석을 부르고 어깨를 흔들면서 발로 툭툭 쳤는데도 녀석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야, 챗민, 그만 일어나봐. 야. 야, 얘 왜 이래? 열이 장난이 아닌데? 항상 밝고 건강하던 챗민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다나카가 녀석을 지켜보기로 하고 저와 승민이만 출근을 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일을 마치자마자 숙소로 돌아왔는데 챗민이 언제 그래놨는 듯 멀쩡한 얼굴을 하고 다나카와 함께 TV를 보면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야, 챗민, 너 괜찮아? 뭐야? 너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침 내내 머리가 빙빙 돌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나 진짜 아팠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바탕 웃고 떠들었고 대충 저녁을 때운 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챗민이 방문 앞에 앉아서 초점이 없는 눈으로 천장 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뭐야? 그 모습은 제가 아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때 저는 너무나도 소름이 돋아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채민, 왜 이래? 정신 차려봐. 다나카가 챗민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도 녀석은 아무 반응 없이 한 곳만을 응시했고
그때 다나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사를 하고 있었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다나카 아버지가 첸민에게 뭔가가 붙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나카의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시모다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탐이라는 지역에 아는 무속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 쪽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우리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다음날 저와 승민이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첸민을 지켜보고 있기로 했고 부랴부랴 일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 보니 다나카의 아버지가 말한 무속인이 숙소로 와 있었습니다. 다나카와 대화를 나누며 자초지종을 캐묻던 무속인은 우리가 무심코 사진을 찍었던 그 터널을 짚어냈고 그 순간에 뒤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동생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앞서 제보한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저는 쌍둥이 동생이 수호령이 있고 군대에서 그 존재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무속인은 일행들 중에 저를 가리키며 문제의 터널까지 안내해달라고 했고 저는 숙소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한여름 대낮에 경사가 급한 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30분 만에 터널 입구에 도착을 하니 무속인이 혼자서 터널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어휴, 영가가 한둘이 아니야. 잠을 자고 있던 영들을 첸민이 깨어버린 격이야. 터널에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 어쩌면 저희 그 셔틀버스 기사님이 알지도 몰라요. 저희가 사진 찍는다고 장난치고 했을 때 그분이 말렸거든요. 사고 난다고요. 그분을 꼭 만나야겠군요. 그런 무속인의 말에 저는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적당한 핑계를 댔고 운행을 나간 기사님이 돌아오는 대로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른 차편이나 수단이 없어서 거기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호텔까지 가기로 했는데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자 등 뒤에서 또다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형, 걱정 마. 꼭 그런 동생의 외침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라지며 시야가 탁 트이는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우리는 버스 기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분에게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됩니다. 저도 들은 얘긴데 처음에 그 터널을 만들 때 인명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매몰돼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수습되고 터널이 개통된 뒤부터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실제로 재미삼아 담력 체험을 하러 왔다가 실성을 해버린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귀신이 씌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 밤에 다시 터널을 찾았다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터널 위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일도 있었습니다. 목을 맨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젊은 영가들이 그렇게 보였군요. 이 마을 자체가 피서 때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지라 굳이 그 터널에 귀신이 나오고 그런 흉흉한 일까지 있었다는 소문이 나면 장사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유명한 신사의 스님을 모시고 위령제도 지내고 부족도 써봤는데 그것도 일종의 임시방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계로 잠재워 둔 거다 이 말이군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매년 호우가 계속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터널도 낡았으니 부적이 떨어져 나갔다면
아마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사님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무속인은 다나카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각 신사에 있는 자신의 지인들을 모시기로 했고 그날은 우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수선한 분위기로 잠이 들었고 그때 문득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호기심에 무심코 그때 찍은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사진을 넘겨볼수록 뭔가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님이 말했던 터널 입구 쪽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한 그 형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위령제가 열릴 날짜가 정해졌고 마을 이장님의 요청으로 다나카의 아버지와 무속인들은 비서객들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터널 바로 위의 산에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저는 동생 수호령의 기운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고 첸민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동이 다툴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온 첸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위령제까지 진행을 했다고 해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매니저에게 대충 사정 설명을 한 뒤 일주일을 앞당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나카 아버지의 조언대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따로 인화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봤을 때는 그 사진에 분명 하얀 형체가 찍혀져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더군요. 타들어가는 불길을 보며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을 멍하니 있다가 저 멀리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사연에서 정확한 터널 위치나 지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그 영가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 영가들이 잘 천도가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